산업화랑 도시화, 그 다음에 교통통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산업화랑 도시화부터 볼게. 차마 7번 62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너랑 무슨 약속한 것 같은데? 뭐였지? 교통사고. 그 자꾸 야, 너 수업 중에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봐. 오케이 여기였구나. 방향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좀 약간 계속 뭔가 이렇게 섭득한 느낌이 들었어. 뭐 수업을 한 것 같았는데. 오케이. 자, 하다가 좀 얘기합시다. 자, 일단 산업화랑 자 도시화라는 걸 볼 텐데, 일단 뭐 너네가 좀 들어본 표현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산업화와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병행되거든. 같이 움직여. 누가 먼저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질까? 도시화가 먼저 이루어질까? 산업화. 그렇지, 산업화가 먼저지. 산업화가 돼서 공장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인구 5만 명 기준이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도시가 거의 없었다. 일부 조선시대 같은 데는 뭐 한양, 그치? 뭐 이렇게 몇 개밖에 없다가 농업사회였다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산업화의 개념부터 봐야 돼. 자, 산업화 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자. 자, 산업화 봐봐. 자, 농업 중심의 사회가 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어가는 현상인데, 자, 농업 위에다 씁니다. 1차. 결국 산업화는 1차 산업에서, 자, 광공업 위에다 쓸게요. 2차. 그 다음에 서비스업 위에다 쓸게요. 3차. 그럼 결국 산업화라는 얘기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어가는 현상이지. 그러면 먼저는 일단 2차가 먼저 등장했을 거고, 현대사회로 오면서 3차 산업이 늘어났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3차를 서비스업이라고 할 거고, 2차 산업을 광공업, 일반적으로 공업이라고 하지만 광업도 포함돼. 그치? 광공업. 그래서 자, 우리나라 산업화 보면 연도는 60년대부터야.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차 산업 중심, 60년대까지는 1차였지만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자, 그런데 좀 알아놔야 돼. 그러면 2차, 3차인데 특히 3차를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 서비스업을 또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소비자 서비스업은 뭐가 있지? 이마트지. 이마트. 이마트에서 물건을 누구한테 직접 최종적으로 팔아. 소비자한테 팔잖아. 그치?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업은 뭐냐면 서비스업의 대상이 생산자, 기업이야. 기업. 그럼 이런 거 뭐 있을까? 회계. 회계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이런 걸 맡기잖아. 회계, 그리고 광고. 그치? 광고 금액 엄청나게 크잖아. 기업 대상에서 뭐 회계, 광고, 특허, 운송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자. 사실 소비자는 기업, 가게야. 다시 소리. 소비자, 가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특허, 운송, 보험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너네 보면 이 서비스업이 있잖아. 그럼 이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누가 더 규모가 클까? 일반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지. 그치? 그 정도만 일단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이 형성된 거야. 그러면 공장이 형성되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 공장이 형성된 곳으로 몰려들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너네 도시화라는 얘기는 뭐와 수반되냐면 이촌양도와 수반됩니다. 자, 이촌양도가 뭐지? 농촌을 떠나서 향한다. 어디로? 도시로. 그래서 다시 산업화는 도시화와 일반적으로 병행되고, 도시화는 이촌양도. 자, 그럼 이제 도시화를 볼 건데, 자, 거기 봐봐. 자, 한 국가 내에서 도시화의 첫 번째 줄이야.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밑줄 쫙, 도시화율. 자, 이 정도 외워야 돼. 도시화율은 한 국가 내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야. 자, 그 도시화는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적 삶의 방식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 그럼 얘들아, 도시적 삶의 방식 뭐게?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그전에는 화장실에다 모였어. 옛날에 푸세식. 푸세식 가면 가본 적 있니? 없어? 내가 이제 오전 수업 있을 때 항상 이 파트를 점심시간 이전에 하면 그때는 항상 내가 군대에서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해 봤거든. 그 얘기를 해줘. 그러면 꼭 점심시간에 된장국이 나오서 애들이 밥을 못 먹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화장실이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활이 편리해.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야. 자, 그래서 다시 두 가지 꼭 체크해. 도시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 플러스 도시적 삶의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인데,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 도시화는 196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와 함께 밑줄 2000년도 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화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 도시화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됐지만 70년대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확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지? 그치? 그냥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60년대 70... 왜? 씨발 꼭 북한까지 그려줘야 돼? 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죠. 그러면 다 못 사니까 일단 국토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못 살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 주도로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무슨 개발을 하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진 본격적인 계기는 거점 개발을 해요. 거점 개발. 왜냐면 전국을 다 개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몇 군데 거점을 지정해. 몇 군데 거점을 지정해서 그 거점을 개발합니다. 첫 번째 지정한 데가 어디였냐면 수도권이지. 자, 수도권을 거점으로 지정해서 개발시키고, 또 하나는 여기 남동 바닷가에서 임해라고 해서 여기 남동 임해 지역, 부산, 울산, 거제, 창원 있죠. 이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면 거점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강력한 정부 주도지. 그럼 위로부터의 개발이야, 아래로부터의 개발이야? 다시, 위로부터 개발, 아래로부터의 개발. 정부 주도니까. 위로부터의 개발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는 거잖아. 그래서 거점 개발은 강력한 정부 주도, 이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의 개발이에요.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발시키면서 일로 공장이 들어오면 세금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정부 주도를 우리가 정부 주도, 자, 위로부터의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고 여기를 개발했는데 너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뭐 만든 거야?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지. 그러면서 어디를 지났냐면 대구를 지났죠. 그러면서 유축이 개발되면서 특히 여기 호남권은 소외됐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지역 감정도 막 심해지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이 거점 개발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 거점을 개발해서 이 개발의 효과가 옆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 거야. 옆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개발의 효과가 옆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 걸 우리는 무슨 효과를 노린다고 그러냐면 파급 효과를 누린다, 기대한다고 해요. 파급 효과.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니? 파급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로 몰려들었지. 그래서 역류 효과가 발생한 거야. 파급 효과를 기대했지만 부작용은 역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네 봐봐. 전체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이 전체 국토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수도권 인구가 전체 반이잖아. 그 대학교 대부분 다 이쪽에 몰려있고. 너네 지금 최근에 아이들이 너무 주는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해마다 수능 보는 응시생수가 막 5만 명씩 줄어. 지금 장난 아니야. 그래서 너네 올해 어제 뉴스 나온 거 봤어? 뉴스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합격생 등급 봤어? 국어 3, 영어 수학 1, 영어 2, 과탐 2, 3. 서울대 최초합. 추합도 아니야. 최초합.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 얘가 원서 졸라 잘 썼어.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일단 경쟁률이 너무 낮았어. 1.1대 1이었어. 왜냐면 수시에도 의대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리고
정시에서 지방대 의대 붙은 애들 서울대다 포기. 그러니까 서울대랑 지방대 의대 중에 요새 어디 선택해? 다 지방대 의대 선택해.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지. 어떤 문제가 생겼게? 서울대가 이렇게 시작되면 그 밑에 대학들이 국어 3, 4가 지금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져. 왜냐면 수학일이 너무 강해. 수학일이.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보통 정시를 3개 쓰잖아. 보통 3개 쓰면 예를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성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빠져나가면 텅텅 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추합이 엄청나게 계속 돌면 괜찮대요. 괜찮대요. 자, 희망을 갖자. 근데 그랬더니 그래 씨발 수학만 해. 이거 절대 아니고 올해는 국어가 쉽게 나와서 그래. 올해는 국어가 쉽게 나와서 표점이 너무 낮았어. 그래서 국어 만점과 내가 알기로 수학 만점의 표점 차이가 10몇 점이 났어. 그거 커버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결론은 내년은 또 안 그럴 수 있고 너네 때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다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지금 입시에 수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비판이 너무 나와서 아마 보완을 할 거야.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지금 어떤 학원가에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알아? 수학 전문 학원들 엄청나게 등장했지. 수학 전문가. 또는 모든 학원마다 수학 전문가를 따로 만들고 있지. 너 수학 공부만 딥다 시켜. 파이팅 힘내라. 너는 큰일 났다 이제. 딴 거 잘해야 돼.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문과가 대학 가기 힘든 게 아닌 게 너네 지금 봐. 비율이 지금 문이과 비율이 거의 8대2로 바뀌었어. 문과가 2, 이과가 8. 많이 바뀌었어. 경기과는 7대3. 인서울의 강남과는 8대2까지. 어떤 학교는 9대1도 있어요. 문과가 한 반, 이과 9반. 막 이래.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과가 대학 가기 편하다는 거잖아. 왜냐면 그 교차 지원 때문에 이과 침공 있지? 그런데 이과 침공이 문과는 안 되잖아. 수시는 안 되잖아. 수시는. 정시만 침공되는데 수시는 아직들 대학의 정원이 그대로야. 근데 문과 생수가 줄었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빈틈이 너무 많아서 수시에 대박이 많아. 문과에. 위에 아니 문과 애들은 확 줄었는데 수시 정원은 그대로잖아. 대학들. 그래서 지금 빈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수시 정시로 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절대 뭐 이과 지원, 문과 지원 뭐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뭐 문과도 너무 불리한 거 아니고 이과도 이렇게 의대 하도 많이. 근데 또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의대 정원도 늘리겠대. 의대 정원도 늘리겠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얘들아, 너희도 씨발 서울대 갈 수 있다. 와, 파이팅. 왜냐 아직 너희 3년 남았잖아. 시간 많잖아.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을 텐데 빡세게 해봐. 부모님이 가지 못한 서울대를 드디어 너네가 수석으로. 좀 미안, 수석은 하지 말자. 가기만 하면 되지. 수석 가야지. 자, 그런데 그 부작용 역류효과에서 지금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지? 그러니까 특히 거기 봐봐.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 중 수도권 밑줄, 남동 임해 밑줄. 여기가 수도권이고 여기가 남동 임해야. 자,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자, 특히 이거 알아야 돼. 그럼 여기를 내가 지금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서수형도 잘 나온다. 그러면 자, 이 남동 임해 지역에 대규모의 공업단지가 조성이 됐거든. 그래서 너네 울산하면 뭐가 생각나? 울산. 조선소, 정유 이런 거잖아. 포항하면 제철, 그치? 거제, 조선소. 그러면 이 지역의 남동임의 공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된 이유를 시험에 물어봐. 왜 여기에 공업단지가 위치했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료도 없지.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되잖아. 그럼 봐봐.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왔어. 근데 공장이 여기 있으면 또 운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공장을 여기다 바로 만드는 거야. 그럼 바로 만들어서 바로 수출하게. 그래서 밑줄 쫙 쳐.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해서 남동 임해 지역의 공업단지가 조성됐죠. 그리고 그럼 이럴 수 있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왜 서해안에는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70년대 그 당시에 서해안은 중국 쪽이잖아. 중국은 그때 공산국가였잖아. 우리와 교류를 안 했거든. 우리가 중국과 문호 개방이 아니라 중국과 수교를 맺고 본격적 무역한 건 90년대 이후야. 그래서 이 서해안 지역은 개발이 안 됐지. 그리고 뻘이 많았잖아. 항구 만들기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 요거 여기까지. 남동 임해 지역에 공업단지가 입지하는 조건 두 가지 꼭 암기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해서.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볼 거냐면 지금 이제 계속 도시화가 나오니까
자, 도시화 곡선이라는 걸 볼 거야. 도시화 곡선. 다시 이제 도시화 곡선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 이 세로축을 도시화율이라고 할게요. 도시화율. 그럼 다시 도시화율은 뭐냐면 그 나라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에요. 그 나라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화율이 한 15%만 일정했어. 왜? 농업사였잖아. 굳이 도시로 갈 일이 없었지.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인데 1960년대 이전까지 15%였다는 얘기는 도시에는 전체 인구의 15%만 살고 나머지 85%는 농촌에 살았다는 거지. 그럼 인구가 집중될까 골고루 분포할까 전국에?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했던 거잖아. 그러다가 60년대 이후에 갑자기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아까 봤지만 무슨 양도? 이촌양도가 발생했지? 그러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집중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시화율이 항상 15%로 낮게 이루어진 시기를 도시화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초기 단계 옆에 써야죠. 농업사회야 산업사회야? 농업사회지. 농업사회. 그러다가 6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본격적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이때를 우리가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해요.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자, 그 결과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실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화율이 거의 90% 넘어섰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90% 이상이 어디에 모여 사는 거야? 도시에 모여 사는 거지?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도시화율이 일정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90년대 이후를 자, 종착 단계라고 얘기해요. 도시화율. 자, 그러면 자, 이 가속화 단계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이거야. 다시 초기 단계는 무슨 사회라고? 농업사회였지 우리나라가. 근데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때 무슨 현상이 발생했다? 이촌양도, 촌략을 떠나서 도시로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이유 때 우리 부모님도 대구 옆에 상주에 완전 깡촌에 살고 계셔서 아버지도 올라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본격적 이촌양도가 이루어졌고 그럼 현재 90년 이후는 종착 단계로 도시화율이 일정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90년대 이후로 이제 무슨 사회가 된 거야? 90년대 이후에 정보화 사회가 된 거죠. 90년대 이후에 정보화 사회가 됐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오늘 물어볼게. 초기 단계 때는 인구 이동이 심했을까 작았을까? 인구 이동 거의 없었지. 교통수단도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초기 단계는 인구 이동도 거의 없고 전체 전국 인구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가 가속화 단계 때는 인구가 이촌양도를 통해서 인구가 촌락에서 도시로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이때는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했잖아. 단 이때 인구 이동은 촌락에서 도시로. 자, 그럼 이제 함정이야. 그럼 얘들아 종착 단계는 인구 이동 심해 안 심해?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봐. 아니 선생님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이 항상 거의 90%로 일정하잖아요. 그럼 인구 이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때는 뭐가 발생하냐면 보통 교외화가 발생을 해요. 즉 교외화라는 얘기는 이거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과거에 90년대 전까지는 서울이 요만했어. 그래서 아니 너 생각해봐. 예전 조선시대하고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강남이 경기도였고 서울이 아니었지. 그럼 서울이 작았는데 교통망이 뚫리면서 서울이 점점 커진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서울 집값 점점 어떻게 돼? 비싸고 살기 좋아 안 좋아? 좋지. 좋긴 좋지. 그런데 교통 무지 막히잖아. 너네 주말에 또는 항상 오후 6시 앞뒤로 10시 앞뒤로 대치동 한번 가면요 차 한번 끌고 들어 못 나와.
그 건물, 그 빽빽한 건물들 몇십만 명이 뛰어나오거든요.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이 교통량을 따라 이쪽에 이제 서울 외곽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나오지. 그리고 90년대 때 신도시 개발하면서 처음 생긴 분당 지역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분당도 비싸지니까 광교, 동탄 이렇게 생기는 거지. 또는 뭐 군포, 의왕, 그리고 뭐 이쪽 김포. 그러니까 결국 종착 단계에도 도시 내, 아니 다시 종착 단계에도 인구 이동은 활발한데 그 인구 이동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인구 이동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 시험에 종착 단계는 인구 이동이 거의 없다고 틀린 거야.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너네도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아마 너희 중에서 상당수가 서울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하지 말고 어릴 때. 그런 게 대표적인 교회화예요. 교회화. 알겠죠? 야, 여기까지 하게. 그래서 도시화 곡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자, 이 정도 확인하자. 자, 62페이지에 도시화 곡선 있죠? 모양 꼭 암기하시고. 다시 세로 축은 도시화율.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 되지?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간의 변화. 이거 중요해.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간의 변화의 첫 번째 보면, 자, 거주 공간의 변화 있죠. 제목 좀 보자. 자,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구나. 자, 타이틀이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분화,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분화 이렇게 볼게요. 자, 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 도시의 규모는 되게 작았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서울이 옛날에 한양이었잖아. 그러면 예전에 한양의 규모는 요만큼이어서 한양이 얼마나 작았냐면 여기 서대문이 있지, 그리고 여기 남대문이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동대문이 있잖아. 결국 한양은 이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 밖은 다 경기도였잖아. 그치? 도시가 촌락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는 도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그 작은 도시 안에 모든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혼재. 즉 이 안에 주거지역도 있는 거고 이 안에 공업단지도 있는 거고 이 안에 학교도 있는 거고 이 안에 공공시설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 인구가 계속 몰려들겠지. 그러면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겨. 과잉되면서 집값 어떻게 될까? 땅값, 지대 엄청나게 비싸질 거 아니야. 그럼 일자리는 다 이쪽에 몰려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문제는 집이 없지. 그러니까 일단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고 주거 부족, 주택 부족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택이 없으면 드디어 빈민들이 형성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슬럼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범죄 문제도 심각해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도시는 교통망이 생기면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확대되는데 과거에는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 내로 회사를 도시 내에 얻게 되면 만약에 집을 이쪽에 얻으면 걸어서 출퇴근해야 돼. 그러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통망이 형성됐잖아. 도로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도시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 도시가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해. 과거에 걸어갈 때는 여기가 6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버스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만들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생각해봐. 도시가 확대됐지. 그러면서 도시 내부에서 지역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돼. 어떻게 분화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약속할 거야. 도시가 확장되면 도시 안에 가장 핵심 지역이 있지. 코어를 도심이라고 할 거예요. 도심. 너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도심은 지금 사대문 아니 옛날에는 뭐 종로였잖아. 그래서 지금도 도심은 중구야. 중구. 종로가 속하는 지역을 우리가 중구라고 할 거야. 중구. 그래서 시험에 도심하면 보통 중구가 많이 나와.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보세요. 이 도심은 교통망이 편할까 안 편할까?
자, 모든 교통량이 다 이렇게 뚫려서 도심으로 연결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 여기에 가려면 도심을 거쳐가면 되죠. 여기서 갈아타면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교통량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이 도심이 접근성이 가장 높아요. 교통량이 가장 좋은 걸 접근성이 높다고 단 집가는 어떨까? 제일 비싸겠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도시 내부의 지역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데 뭐에 따라 분화되냐면 접근성과 집가에 따라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 분화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가운데 도심은 높은 집가와 접근성이 높아. 그러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높은 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은 안으로 몰려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집심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집심현상. 그런데 여기 안에 있던 애들 중에는 너무 집가가 높아. 비싸. 근데 나는 교통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애들은 바깥으로 높은 집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게 돼. 우리가 이거를 도심에서 이사 간다고 해서 이심현상이라고 얘기해. 그럼 너네 보자. 이렇게 높은 도심의 집가를 감당할 수 있고 접근성이 중요한 기능은 뭐 있냐면 첫 번째 대기업의 본사들이지. 대기업 본사들. 또 관공서, 정부 이런 것들이 있죠. 정부기관.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본사 또는 백화점 있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도심으로 들어와. 왜냐면 얘는 높은 집가를 감당할 수 있고 거기다가 교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 나가는 애들은 누구냐면 예전에는 도심이 막 70년대 80년대 때는 도심의 집가가 한 평당 1,000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얼마야? 너 종로에 있지? 종로에 가면 거기 무슨 은행 건물이 있는데 그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거 있어. 옛날에 중국이 많이 올 때 쇼핑몰 많아요. 화장품 파는데 평당 얼마냐면 평당 1억 8천까지 가. 한 평에. 그럼 대충 2억이잖아. 그럼 10평이면 얼마야? 20억. 그러면 이거 일반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거 이심현상가 나오는 건 주거지역이지. 주거지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 다 떠나지. 근데 옛날에 학교에 있었잖아. 그럼 이제 학생이 있어 없어? 학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 나와. 학교도 따라 나오겠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업단지도 따라 나오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집심현상은 높은 집가와 접근성이 중요한 애들은 몰려 들어가고 하지만 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은 이심으로 나오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뭐 학교, 고등학교 중에 좀 과거 한때 명문고라고 했던 학교들은 다 여기 있다가 다 나오는데 나올 때 다 강남 쪽으로 나오는 거죠. 경기여고도 이리로 나오고 중동고도 이리로 나오고 숙명여고 다 이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분당은 신도시지. 그 분당의 학교들은 다 신흥학교들이지. 새로 만들어진 학교. 하지만 전통이 긴 학교들은 대부분 다 도심에 있다가 집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주거지역에 다 떠나갔어. 강남으로 떠나갔지. 강남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대추가 됐다가 이제 아파트 건설하면서 다 이쪽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집심현상, 이심현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도심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심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잖아. 근데 옛날에는 백화점이 종로에만 있었어. 그러면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서울, 경기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 게 아니라 엄청 막히겠지.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도심이 있지만 도심에서 교통망을 따라 이렇게 여기 교통의 요지, 교통의 요지에 뭐를 만드냐면 부도심을 만들어요. 부도심. 그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데 주로 어떤 기능을 분담하냐면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부도심이 너네가 뭐 가본 적이 있어. 과거 영등포, 그 다음에 홍대, 그리고 강남역이지. 강남. 그리고 뭐 여기 어디지? 강북 쪽은 나 잘 안 가봐서. 뭐 건대 입구 이런 데 되게 유명하대.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도심 외곽에 도시내에서 도심 외곽에 교통의 요지마다 우리가 부도심을 만들어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그래서 업무 기능과 주로 상업 기능을 분담할 거고. 자, 이제 또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거 지역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주거 지역은 다 이 끄트머리로 가겠지. 주거 지역은 도시의 끄트머리. 그러면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의 기준으로 여기 강서 쪽, 양천구, 그리고 양천구 목동 알지? 강서구 화곡동 가양동 이런 데.
오케이? 그 다음에 강북 쪽의 대표적인 주거지 아파트 단지 엄청나게 많잖아.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이런 데. 그래서 꼭 하나 노원구가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지. 노원구가 자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거대 하나의 도시 안에 도심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부도심이 있지. 그리고 일부 공업단지들도 존재해.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 그런데 과거 여기 영등포 아까 내가 있다고 그랬지? 영등포 옆에 물레동 쪽으로 뭐가 많이 모여들었냐면 공업단지들이 많이, 공업지역들이 많이 모여들었어. 근데 지금 이제 다 떠나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접근성과 직가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는 거야. 모든 게 모여있다가 이제 주거지역은 외곽에. 그치? 도심은 주로 업무와 상업기능.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기 이 도심에 집중된 기능들을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된다고 해요. 또는 중추 업무 기능에서 도심에는 중추관리 기능 또는 중추 업무 기능이 집중되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능이 내부적으로 지역별로 기능이 분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집중되잖아. 문제는 뭐야? 주거지역의 수가 한정돼 있죠. 아파트의 수가 한정돼 있지. 근데 인구는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도시 외곽에 또 작은 도시를 만드는 교통망이 따라. 그래서 일단 도시 외곽에 교통망을 뚫어주고 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의 그 어떤 행성이면 그 주변을 따라 도는 위성과 같다고 해서 요거를 위성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위성도시는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거든? 근데 특히 문제는 이거야. 아파트에서는 한정돼 있잖아. 주거지에서는 한정돼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주거지가 없지. 그래서 특히 위성도시 중에는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들이 많지. 대표적으로 이게 분당도 주거 기능 위성도시고 분당과 함께 만들어졌던 이 강남 아래쪽으로는 분당이라는 주거 기능 위성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외곽에는 옛날에 일산이라는 위성도시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계획적으로 아파트를 만든 거야. 그래서 너네 지금도 분당 보면 아파트들이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산도 아파트를 엄청나게 몇십만 단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안에서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도서관부터 백화점 다 있지. 근데 문제는 직장은 다 어디야? 서울이잖아. 출퇴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특히 이성도시는 잠만 자고 출퇴근은 어디로? 출근은 회사 서울로 하지. 와서 잠만 자고. 그래서 주로 무슨 타운화가 되냐면 베드타운화가 돼요. 베드타운화 된다는 얘기는 이 이성도시 안에서 먹고 살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출퇴근을 서울로 해야 돼. 그래서 자족 기능이 약화돼요. 자족 기능이 약화돼요. 자, 분당 같은 경우 봐봐. 이 분당은 벤처밸리가 생겼잖아. 네이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기 판교 쪽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분당에 살면서 분당에 일산이 아니 성남시지. 성남시에 살면서 일자리도 성남시에 있지. 그래서 자족 기능이 다 그러니까 세금도 성남시에 되고. 근데 일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잠만 자고 하잖아. 그럼 기업들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세금은 다 서울 가서 내고 잠만 자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족 기능 약하다 베드타운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어.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도시가 계속 확대돼 가잖아요. 그러면 환경 파괴 심해 안 심해? 엄청나게 심하지. 그래서 이렇게 도시 자체가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팽창 안 돼!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더 이상의 팽창을 막아. 이렇게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너네 많이 들어봐서 그린벨트. 자, 그러면 그린벨트는 뭐지? 벨트지. 녹색 벨트를 설정한 건 이 지역은 더 이상 개발 안 돼. 개발 제한이에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으로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요 그린벨트를 설정한 이유는 요 용어를 알아놔야 돼. 자,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야. 스프롤 현상의 억제. 그럼 스프롤 현상은 뭐냐면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자행구 설정되면 내 땅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뭐 5층 이상 못 지어요. 되게 제한이 심각히 가했죠. 그럼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기본권의 제한인 거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럼 교재 봅시다. 자, 다시 거주 공간의 변화 보면, 자,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 분할. 자, 밑줄 쫙 쳐. 접근성과 직가, 지대, 도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죠. 자, 밑줄 쳐. 업무 기능, 상업 기능. 자, 이거 우리가 아까 무슨 기능이라고 했어? 중추 관리 기능. 자, 직가가 높아. 그럼 너 생각해봐. 도심은 직가가 엄청나게 높지. 그럼 건물을 높게 지어야 돼, 낮게 지어야 돼? 높게. 고층 빌딩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있네. 집약적 이용 발표. 토지의 집약적 이용.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 중구와 같은 도심이 있어. 그럼 도심은요, 땅값이 너무 비싸지. 그러면 회사들, 본사들 모여있고, 백화점 모여있고, 관공서 모여있지. 자, 그러면 낮에 유동인구는 많아서, 종로 같은 경우 하루에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하루 유동인구가 300만 명이야. 엄청난 거잖아. 그러면 이 도심은 유동인구는 많지. 하지만 밤에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야간 인구는 많아서 적지. 그럼 상주 인구는? 상주 인구는 그 지역을 주민등록증을 하고 거주하는 인구야. 상주 인구는 적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심을 잘 체크해. 유동 인구는 많아. 상주 인구는 적어. 야간 인구는 적지. 그래서 다시 유동 인구 많고 상주 인구 적고 주간 인구는 많겠지. 단 야간 인구 밀도는 낮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에 텅텅 비잖아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인구 공동화라고 해요. 인구 공동화. 밑줄 칩시다. 상주 인구 감소, 인구 공동화 현상. 같은 말이 도넛 현상이야. 도넛 현상. 도넛은 가운데가 뻥 비어 있잖아. 인구 공동화는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밤에 텅 비는 현상. 그래서 주간 인구 밀도는 높다. 주간 인구 밀도 높다. 같은 표현. 유동 인구 밀도 높다. 유동 인구 많다. 단 상주 인구 감소, 야간 인구 감소. 자, 부도심 볼게. 자,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한 교통 편리. 자,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당. 그래서 도심의 과밀화 해소. 자, 그때 분당하는 기능은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 너네 나중에 대학 가면 친구를 약속하면 대부분 다 아마 너희들 여기 가까운데 강남역으로 많이 가지. 그치? 근데 이쪽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 다 홍대로 많이 가지. 그쵸? 그래서 너희들 아마 클럽 가도 강남 쪽으로 많이 갈 텐데 나는 클럽을 주로 옛날에 대학 집이 옛날에 이쪽이어서 나는 클럽을 주로 홍대로 갔었거든? 이태원도 가고 나중에 만나면 부탁이 해서 클럽에서 날 만나면 제발 선생님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눈빛으로 인사만 하면 끝내자. 쪽팔리기 클럽에서. 아이씨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클럽 들어가는데 너네들이 만약에 벤치 맞아서 못 들어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구해줄게. 너네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거울 봤지? 자, 나는 홍대 클럽 3군데가 뚫려. 자유롭게. 왜냐면 사장이 후배야. 이렇게 여기까지 후배가 3군데를 거기서 3군데 그 클럽색이랑 바를 하더라고. 되게 오래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네. 네, 주거지역은 외곽에 있죠. 대형마트, 학교 밑줄. 공업지역도 외곽에 있고요. 위성도시. 특히 위성도시 이거 체크해요. 주거 기능이 집중돼서 베드타워가 있다. 자족 기능은 약하다. 자, 생태환경 변화 볼게요. 자, 도시 내 하천의 인위적 개발. 자, 중요한 게 뭐야? 잘 봐. 얘들아. 도시 내, 다시. 이제 타이틀 이거잖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공간 변화죠. 그치? 그러면 도시 내 하천의 인위적 개발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이때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도시 내 하천이 있지. 하천 어떻게 했을까? 배를 띄워서 물놀이를 했을까? 아니면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을까?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어. 왜냐면 그 위에다 건물 짓고 도로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 말한 도시 내 하천의 인위적 개발은 덮어버립니다. 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개. 복개. 그리고 너희 대표적인 게 지금 너희 청계천 한번 어릴 때 가봤지 부모님들이랑. 근데 과거에는 청계천이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었지. 그 밑에서 물이 썩어 있었잖아. 그걸 누가 이제 복원한 거야. MB 때 복원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포장면적 확대 밑줄. 포장면적 확대 밑줄. 포장면적이 뭐니? 아스팔트. 그치? 그러면
포장 면적은 물이 안 통해서 불투수 면적 증가야. 그리고 녹지 면적 감소.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 봐봐야 된다. 자, 서울 한번 보자. 여기 탄천도 똑같은데, 자, 이렇게 하천이 흘러. 그럼 과거에는 포장 면적 아스팔트가 없었지.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 해봐. 비가 와. 비가 오면 비의 50% 정도를 토양이 흡수해. 그럼 50%를 흡수하니까 나머지 50, 그러니까 흡수해서 천천히 강으로 가고 나머지 50%는 그냥 지표를 따라 강으로 가겠지.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비가 온 양의 반을 땅이 머금고 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머금은 물이 천천히 갈 거고 그럼 50%만 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홍수가 잘 안 났어. 그치? 그리고 땅이 항상 촉촉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았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아스팔트로 다 덮어버렸잖아. 그치?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가 오자마자 바로 강으로 흘러가겠지. 땅이 토양이 흡수하지 못하잖아. 홍수가 빈번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써놔. 거기 포장 면적 확대 옆에다가 홍수 빈번, 홍수 증가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습도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과거에는 토양이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촉촉했어. 습도가 높았지만 습도가 이제 낮아지지. 왜냐면 비가 와도 다 강으로 흘러가면 그 다음 날이면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비염의 원인은 다 이런 거예요. 비염의 원인. 오케이? 이것도 꼭 알아놔야 돼. 자, 마지막에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했죠. 너네 지금 서울에서, 여기 분당 쪽에서 개구리 본 적 있니? 개구리. 못 봤나? 고라니. 호랑이. 혹시 모르잖아. 호랑이 볼 수도 있지. 여우. 못 봤어. 늑대. 오케이? 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서울에 살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축구를 했어. 그 집에 오는데, 걸어 올라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우물이 있었어. 서울에. 그럼 이제 덥잖아. 그 우물을 떠먹어. 그 떠먹으면, 그러니까 우물이 이렇게 막 큰, 뭐 깊은 그런 우물이 아니고 약수터 같은 우물이 있었어. 물 나오는 거. 그러면 그걸 떠먹으면 되게 시원해. 근데 뭐가 탁 터져. 그게 뭐냐면, 너네 음료 중에 포도 홍성인가 음료 있지? 그 뭐 포도 그거 있잖아. 그거 막 터져. 근데 비릿해. 울챙이. 아니, 날 이렇게 미개인처럼 보지 말고. 울챙이를 찾아가본 게 아니잖아. 올챙이가 있었다는 건 물이 막 깨끗했다는 거잖아. 그럼 막 비릿한 맛이 아니 왜 날 이상한 곳에 써먹을지 말고 나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바로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야. 이렇게. 자, 이게 생태환경의 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고요. 자, 여기까지만 쉽게. 자, 3번 이제 이거야. 이제 다시 우리 2번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봤고 3번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 첫 번째, 도시성이 확산되죠. 도시적 생활 양식. 그럼 얘들아, 도시적 생활 양식 하면 오늘 숙제야. 너네 혹시 가수 중에 돌아가신 분인데 신해철이라고 아니? 알아? 와,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일 거야. 신해철이 거기 나온 거야. 대학가요제. 아니다, 유치원 때였다. 유치원 때. 신해철이 딱 나왔는데 나도 유치원 때 애들 우리 때는 꿈이 다 뭐였냐면 뭐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꿈이 뭐였냐면 대학교 가서 대학가요제 나가는 게 꿈이었어. 뭐 유튜브 이런 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신해철이라는 게 무한궤도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TV를 보는데 그 어릴 때 내가 그 유치원 때 그 공갈 꼭지를 입에 물고도 우와 했던 거야. 대단했지. 그리고 신해철이 그걸로 해서 그대에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가수가 돼가지고 그냥 서강대 철학과였거든. 그분이. 근데 서강대 철학과였는데 그룹만을 한 다음에 거의 이름을 거의 각인시킨 가수가 됐잖아. 되게 시대성도 있고.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 알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알아? 수술 받다가 의사가 의료사고 내가지고 위에 구멍 나서 죽었잖아. 근데 그 의사가 되게 TV에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 아침에 뭐 커피 한 잔 뭐 이런 노래 있거든. 오늘 숙제 듣고 오기. 다음 주에 가서 끝까지 외운 사람한테 큰 상품을 줄게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해야 돼. 랩이야.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냐.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아침에 출근할 때 뭐 들고 가? 커피 들고 가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 노리는 게 영하 20도에 눈이 펑펑 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그런 것들. 커피. 효율성 밑줄, 합리성 밑줄, 익명성. 그래서 효율성, 합리성, 익명성은 대표적인 도시적 생활 양식이야.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은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되겠지. 난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면 딱 두 집 있는 거 알지? 옆에 양쪽으로. 거기 살았는데 옆집을 2년 동안 몰랐어. 2년 동안 몰랐어. 아, 내가 진짜 열받은 얘기죠. 2년 동안 몰랐는데 그거 뭘 하나 알았냐면 그 집에 딸이 3명 사는 걸 알았어. 소리 싸가지고 인사도 안 해. 일단 내가 나이가 많잖아, 걔보다. 근데 나중에 뭘 알았냐면 첫째 애가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앞에 있는 여고 교복을 입더라고. 근데 내가 학원 강사잖아. 근데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EBS 강사니까 얘가 혹시 문과하면 내 수업을 듣지 않을까? 그런 괜히 막 혼자 하는데 내가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래도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쌤통이 뭐가 있었냐면 자 이제 내가 하루는 이제 그런데 얘가 이제 겨울이 지났는데 교복을 안 입고 가방을 큰 가방을 메고 나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화장도 안 해. 교복을 안 입어. 큰 가방을 메고 아침마다 나가. 재수지. 재수잖아. 대학을 갔으면 큰 가방 안 멜 거 아니야. 화장도 했겠지. 쌤통이 다 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루 내가 차를 안 갖고 나가는데 얘가 가방을 메고 나가. 나도 나가. 근데 지하철 타고 왔거든. 그날 차를 안 가져가서 지하철 탔어. 그래서 나 학원 출근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목동 청소학원 재수반을 가는데 딱 재수를 타서 이제 내정거장인가 가야 돼. 세정거장 가는데 같은 칸에 탄 거야. 그래서 얘 재수하는 거야. 근데 목동에 재수학원이 목동 청소요. 그리고 종로, 목동 종로 그때 2개밖에 없을 때였거든. 얘 닥터다. 근데 재수네? 근데 그 학원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내가 나가는 학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딱 내렸어. 얘도 내리고. 그 내가 걸어갔는데 내 뒤에서 걸어와. 근데 점점 가는데 여기가 종로학원, 여기가 청소학원이거든. 근데 종로학원 지났어. 얘도 지났어. 속으로 100%다. 내가 갈까? 내가 들어가니까 들어와. 다행히 이과였어. 이과였어. 문과였으면 가만히 안 됐지. 바로 제적시켰지. 너네 학원들 보면 재수학원 되게 빡세가지고 벌점 쌓여 막 복도에 떠들다가 걸려도 벌점 맞아. 영어 단어 통과 못해도 그래서 벌점 30점 이상 넘으면 제적이거든. 그럼 제적 당하면 이름이랑 해가지고 쫙 크게 붙여놔. 일주일 동안. 제적 사유. 별별 사유 다 있어. 뭐 원내 흡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담배 피다 걸려. 원내 흡연. 그리고 학원 반경 1km 내에서 담배 못 피거든? 근데 거기도 또 크게 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남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옆에 있는 같은 선택 수업 듣는 여학생이 너무 많이 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쪽지를 썼어. 쪽지를 써서 그 여학생 책에 껴둔 거야. 뭐라고? 근데 내용도 심하지 않아.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우리 대학 가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 정도 괜찮잖아. 근데 여자가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걸 바로 전략 다인선을 갖다 줬어. 일렀어. 그랬더니 제적 사유가 뭔지 알아? 빵 터졌어. 이성 교제가 아니라 이성 교제 시도. 그 새끼 얼마나 억울해. 제대로 말도 못해 보겠어. 너희들도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도시성 학생이고. 자, 그다음 봐봐. 내가 물어볼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 직업의 종류 많아져서 많아지지. 왜냐면 그전엔 다 농업이었잖아. 생각지도 못한 직업이 생기죠. 직업의 분화 촉진. 자, 봐봐. 이줄 직업 분화, 전문성 증가. 직업이 다양해지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죠. 그래서 가족의 형태는 밑줄 핵가족화, 부부 또는 독신. 그치? 그리고 점차 1인 가구 비중 증가.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봅시다.